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 오경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학회 시리즈입니다. 저기 위에 로고 보이시죠? 파란색의 KNA, Korean Neurology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대한신경과학회라는 단체에서 신경계 질환 시리즈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 도와줘요 신경과 머리가 아파요 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오경미 교수님은 두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고대병원 교수님이십니다. 신경과 교수님이시고요. 예,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다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일군 선생님이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선생님이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고 저와 같이 두통 환자 굉장히 많이 보시는 선생님이고요. 저는 대학에 있지만 이제 개원하고 계시지만 두통 환자는 오히려 개원이가 더 많이 보지 않나요, 네. 선생님? 그래서 저보다 경험도 더 많고 그래서 오늘 생방송인데 저는 처음이라 많이 도와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두통에 대한 건데요. 제가 두통 환자를 보면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환자들이 외래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 이거를 좀 제가 추려봤어요. 보통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네네. 항목별로 준비를 하신 가장 거네요. 많이 예, 받았던 질문들, 예, 그리고 예, 예, 환자가 가장 뭐 황당했거나 예, 외래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뭐 예,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인데요. 제가 두통이시네요 라고 했을 때 환자가 이게 두통이에요? 이러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저도 황당하고 네, 환자도 네, 황당하고 그런데 사실 두통이라는 게 뭔지 그것부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제가 환자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다 두통 환자인가요, 네. 선생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환자분은 아파서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볼 때는 두통인 경우도 있고요. 네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아파서 왔어요 또는 저 사람 몸이 아파 이럴 때 꼭 통증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들어보면 어지럼증인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내 머리에 뭔가 질병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왔어요 이런 환자도 굉장히 예, 많고요. 예,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머리에 있는 통증, 예, 예, 아픈 거, 실제로 예, 통증을 느끼는 질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넓게 보면은 두통이라는 건 여기 목 위의 통증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목 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눈이 아플 수도 있고, 코가 아플 수도 네, 있고, 네, 귀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목 디스크 때문에 뭐 뒷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런 특별한 원인이 있는 통증들도 있지만 원인이 없는 그냥 두통 그 자체가 질병인 통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두통이라는 질환을 진단할 때는 MRI나 CT로 진단을 할까요, 선생님? 아니죠. 음. 우리는 알죠. 그걸로 네, 진단하는 거 아니라는 네네. 거. 예. 근데 환자들은 와서 그냥 선생님 질문하는 거 막 이렇게 듣기도 싫어요. 이러면서 MRI 찍으러 왔어요. 살짝 이렇게 네, 네, 미안하다는 네, 듯이 네, 네. 물어보는 환자도 네, 있고 그런 분 굉장히 계시죠. 막 짜증내면서 아니 CT나 좀 찍어주세요 이러고 막 화내는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진단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환자분이 막 짜증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의사 말 필요 없어 검사나 해줘 뭐 이런 네, 식이면 저도 막 좀 어떤 예, 때는 마음에 상처받고 예, 예, 그러는데 예. 요새 말로 마상. 그쵸? 그러면 네, 환자분이 와서 의사랑 대화를 잘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두통을 어떤 식으로 의사한테 전달을 해야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환자분이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아파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뭐 다쳐서 아파 이런 식으로 인생 역정을 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가하면 그걸 다 들어드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감정이입을 해서 잘 들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진단을 하려면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질문할 때 그 진단 기준에 맞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밖에서 막 환자들이 왜 저 환자 안 나오냐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는 그 진단 포인트를 정확히 빨리빨리 질문을 하고 빨리빨리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한테 내 두통을 표현하려면 제가 오늘 한 5가지로 이렇게 네네.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어디가 아프신지, 예. 위치. 네. 예, 그래서 위치요. 이렇게 제가 구글에서 그냥 그림을 뽑아봤는데 요거보다 더 다양한 위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네. 예. 선생님은 두통 위치에 따라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80, 90%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만약에 이제 눈이 저렇게 아프신 분이 왔다, 막 눈알이 빠질 것 예, 같다 예, 이렇게 예. 표현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표현으로는 저런 경우는 긴장형 두통보다는 혈관성 두통, 네네. 마이그레인, 편두통. 편두통일 가능성이 좀 예, 많죠. 예. 아니면 뭐 녹내장일 수도 있고, 그쵸, 진짜로 예. 뭐 눈에 예.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 렌즈가 잘못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코 주변이 이런 데가 아프시다. 그러면 뭐 축농증이 그렇죠. 심해서 아프실 예, 수도 이비인후과 있고요. 질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은 이렇게 아프시다고 네. 오고 막 삐를 두르고 막 묻고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막 이러고 오시는 분도 있고 뒷목이 아프다고 오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뒷목이 아프신 분들은 뭐 컴퓨터를 하루 종일 사용한다든지 네네네. 뭐 핸드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든지 이런 분도 많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드라마 보시면 막 뒷목 잡고 이렇게 네.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고혈압 때문인가요, 선생님? 아니, 저는 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생각해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생각하죠. 혈압이 오르면 이렇게 뒷목이 네. 아프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의사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 앞머리나 옆머리가 아프면 뒷머리가 같이 아프신 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환자들은 아플 때마다 부위가 계속 바뀌는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의사한테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어느 부위가 아픈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표현을 하는 건데요. 가끔 이제 무표정하신 남자분이 와서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드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픈 게 0이고 죽을 만큼 아픈 게 10이다. 얼마만큼 아프세요? 그러면 굉장히 심드렁하게 9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조용조용 네. 얘기하시는데 검사도 안 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9요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얼렁하게 네, 보게 네,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과장하고 머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다 막 그러는데 그럼 0에서 10으로 얼마만큼 아프세요? 그러면 2? 뭐 3? 네, 이런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의사한테 얼만큼 아픈지, 통증 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 드리려면 0에서 10 사이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숫자 가끔은 저희 쪽은 조선족, 뭐 중국인, 네. 뭐 외국인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굉장히 심하면 이런 데다 표시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에서 3 정도면 굉장히 경미한 두통. 제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4에서 6이면 중간 정도, 중등도, 7, 8, 9, 10이면 굉장히 심한 두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간이나 심한 두통은 편두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긴장형 두통은 대부분 막 매일 아파요. 그래도 1에서 3, 심해봐야 4, 5 사이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면 만약에 90이다. 내가 평소에는 3, 4였는데 이번 두통은 90이다. 그러면 의사가 이번엔 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강도고요.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아플 때 얼마나 지속 시간인지, 가령 뭐 쩌릿하고 1초 아프다 이런 두통도 있고요. 한 번 아프면 며칠을 쭉 아프다 이런 두통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통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짧은 두통이면 하루에 몇백 번 아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2~3시간 길게 아프면 하루에 한두 번 아프고 뭐 2, 3일에 한 번 아프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자주 아프고 얼만큼 오래 아픈지에 따라서 진단하기도 굉장히 좋고, 진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약을 쓰고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듬성듬성 아프다가 나중엔 쭉 아프게 변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 그림 특성이라는 좋았습니다. 것이 그냥 주관적인 척도지만 실제로 두통의 진단 기준을 보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 맞아요. 언급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진단과 치료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지속되는지, 얼만큼 자주 오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아픈지. 이거는 표현이 이제 한국말이 굉장히 다양하고 형용사도 많고 그리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 욱신욱신, 네, 지끈지끈, 네, 심장 뛰듯이 박동으로 이렇게 아프다고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냥 띵해요, 멍해요, 뭐 이상해요, 뭐가 달려 있어요, 뭐 그냥 아파요, 막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아픈 거는 뭐 고무줄이 탁 튕겨요, 뭐 전기가 찌릿하고 와요, 뭐 바늘로 콕 찔러요, 이렇게 짧게 아픈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은근히 계속 비슷하게 아파요, 점점 심해져요, 뭐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현은 하지만 진단에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통이 있을 때 같이 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건 통증이 아닌 통증이 있을 때 오는 증상. 이게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편두통이라는 병을 진단할 때는 구역질이 나고 토하는 증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가 사실은 두통이라는 통증도 괴롭지만 동반되는 증상 때문에 더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아픈 건 참겠는데 미식거리고 토하는 건 못 참겠다 그래서 매일 소화기내과만 다니고 소화제 먹고 내시경 하는 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 아프면 꼭 어지럽고 멀미나고 막 비틀거리고 못 움직이겠다 해서 이비인후과를 다닌다든지 어지럼 약만 계속 먹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통이 없을 때는 없는데 두통이 있으면 꼭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하는 거를 말해주면 진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위가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아플 때 다른 증상이 있는지, 동반 증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의사가 굉장히 편하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편하자고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두통 만약에 클리닉에 이제 가보시면은 설문지 같은 걸 주시거든요. 맞아요. 거기 보면 다 저거 질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써갖고 들어오면 의사가 이제 컨닝하면서 빨리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두통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병인데 도대체 왜 신경과 의사가 봐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내과 의사들이 많이 봤죠. 근데 이제 두통이라는 게 진단 기준이 나오고 정확히 어떤 과가 분리되면서 신경과에서 많이 보고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유튜브 보신 분은 1차 두통, 2차 두통 뭔지 다 들어보셨을 텐데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나는 1차 두통, 나는 2차 두통 이렇게 하고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신경과 의사가 보고 2차 두통인 것 같으면 그 맞는 과로 보내는 거죠. 사실 2차 두통은 이름이 따로 없어요. 뭐 눈 질환에 의한 두통, 그다음에 뭐 코 질환에 의한 두통, 혈관 질환에 의한 두통, 사고에 의한 두통, 이렇게 뭐뭐에 의한 두통이기 때문에 그 질환을 치료하면 두통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국제 두통 분류에도 그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긴 하지만 2차 두통이면 맞는 과로 보내준다. 아니면 신경과의 다른 영역 선생님한테 보내드린다. 고요. 그다음에 신경과 의사가 두통을 본다 하면 대부분은 1차 두통이죠. 1차 두통은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평소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프죠. 한 달에 몇 번, 뭐 1년에 몇 번,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유 없이 간헐적으로 아프고요. 한 번 생기면 평생 저는 두통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두통이시기 때문에 평생 이 병을 갖고 친구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환자가 굉장히 낙담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고치려고 왔는데. 불치병인가요? 나을 방법이 없나요? 굉장히 황당해하죠. 근데 제가 그러죠. 고혈압, 당뇨도 완치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령 아스마, 이런 뭐 류마티스, 이런 것처럼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감기 걸리면 천식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두통도 평소에 멀쩡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촉발이 되면 며칠 아프고 또 멀쩡히 살다가 또 며칠 아프고 이런 병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두통을 갖고 있지만 두통 질환자지만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빈도가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두통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의 이름을 다 붙여줘서 편두통, 긴장형 두통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두통은 원발 두통이라는 똑같은 이름인데요. 저희가 보는 그 1차 두통의 가장 많은 수는 긴장형 두통입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아무나 머리 아파 이러면 대부분 긴장형 두통이에요. 그 정도로 흔한 두통인데요. 실제로 신경과 의사가 보는 두통은 대부분 편두통입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은 아직. 왜냐하면은 긴장형 두통은 우선 강도가 좀 약하고요. 참을만하고 그다음에 일반 두통약에 좀 듣거든요. 근데 편두통은 그게 잘 안 듣고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에 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한 그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편두통은 굉장히 중등도 심도고요. 긴장형 두통은 굉장히 경미한 두통이기 때문에 병원까지 내가 가봐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두통은 대부분 편두통이에요. 긴장형 두통은 진단과 동시에 본인이 케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꾸준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들은 편두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제가 5가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아픈지 대부분은 이름이 편두통이니까 한쪽 머리가 아픈 분이 많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왼쪽 다 양쪽이 아픈 비율이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플 때마다 부위가 변경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편두통이라고 꼭 한쪽 머리만 아픈 건 아니다. 근데 한쪽 머리 아픈 사람들도 꽤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도. 강도가 0에서 10으로 하면 평균이 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거죠. 아까 7, 8, 90이 심한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 그 정도로 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빈도나 지속시간인데요. 대부분은 하루 정도 가고 한 반수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맥시멈의 강도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1시간 이내, 적어도 30분 이내에는 진통제를 빨리 드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안 그러면 하루 이틀을 꼼짝없이 누워 지내셔야 되는 그런 심한 두통이고, 어떻게 아프냐 그러면 대부분 옥신옥신 지끈지끈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고요. 동반 증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꼭 체하고 머리가 아프면 미식거리고 토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두통은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기내과 선생님 중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 선생님들이 신경과 가보세요. 그러죠. 안과 선생님, 소화기내과 선생님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한 두통인데요. 이거는 뭐 온라인에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아는 거라서 제가 자세히는 안 하고요. 그냥 아까 편두통은 30분 정도 될 때까지 점점 심해지는데 이렇게 1분 안에 갑자기 꽝! 이렇게 아픈 두통입니다. 순간적으로 방망이로 확 내려치듯이 아주 아픈 두통. 그 다음에 50세 이후에 평생 안 아프시다가 굉장히 나이가 드신 다음에 아픈 두통.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5가지 하고 여러 개의 질문을 해서 편두통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하지 않나요, 선생님? 환자들이? 그렇죠. 아주 심각한 병을 기대하고 뇌종양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란 듯한 눈빛으로. 거꾸로 여쭤봐요. 그러면 심한 병으로 진단을 다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요. 꼭 MRI를 찍자고 할 것 같았는데 온 가족 다 대동하고 막 이렇게 큰맘 먹고 병원까지 대학병원까지 왔는데 편두통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게 편두통이라고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편두통이란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장애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뭐 팔다리를 못 쓰거나 뭐 이런 것만 장애가 아닙니다. 뇌졸중이 와서 뭐 마비가 있어서 걸음을 못 걸으면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두통도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장애라는 거는 하던 일을 잘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가정주부인데 뭐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다가 조퇴를 한다든지
네. 공부를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자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장애거든요. 예. 그래서 WHO에서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어느 질환이 장애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지 네, 네. 조사를 하는데요. 편두통이 최근에 5위까지 올라간 네, 것 네. 같아요. 예, 처음에 뭐 7위, 예, 뭐 예. 6위, 최근에 5위까지 예.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조사는 심각해요. 그 전체 인구에서 그 편두통을 앓는 분들이 수가 있고 그분들이 생활에서 장애를 받는 양이 있겠죠. 그거를 다 합한 거니까 워낙 수가 많아서 토탈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편두통 때문에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이 네. 많은 거죠. 이건 2012년도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편두통 그러면 뭐 두통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주변의 시선이 그런데 미국만 해도 미드 같은 거 보면 마이그레인, 미그레인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편두통이란 병이 심각하다 알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65%가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 40% 가까이가 직장을 잃었다. 두통 때문에. 50%가 자녀들과 관계가 나빠졌다. 이거 굉장히 공감되실 거예요. 이제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조용히 좀 해! 이러죠. 엄마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면 짜증이 많이 나고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애들이 엄마가 표정이 아파서 이렇게 변하면 슬슬 피합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치료를 잘 해드리면 애들이 좋아한다고 많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굉장히 이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섭섭해하고 와서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의사만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분 있고요. 남들이 싫어할까봐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남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되고 비난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아주 심한 두통, 장애를 일으키는 두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휴직의 사유가 되는 그렇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편두통 환자라고 그러고 막 가서 구역질하고 토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신은 편두통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니라는 듯이 이런 분도 있고요. 당당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편두통 때문에 왔는데요. 이러는데 들어보면 편두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중 8구 편두통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거의 반수 이상이 찌름 두통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이제 찌름 두통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1차 두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상포진 때문에 생긴 두통이기 때문에 2차 두통인데 둘이 아주 유사합니다. 일단 부위는 어느 한쪽 특정 부위입니다. 대부분은 귀 뒤, 여기 아니면 요 옆머리, 아니면 뒷머리 이렇게 특정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포진인 경우는 주로 앞, 이마 이렇게 어떤 부위가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강도는 매우 심하다. 0에서 10으로 하면 8, 9, 10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지속 시간은 굉장히 짧아서 순간적으로 1초, 2초 이렇게 아프지만 굉장히 따다다닥 자주 온다든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놀란다든지. 그래서 양상은 바늘이나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콱 찌르듯이. 아니면 전기가 쩌릿, 뭐 고무줄이 탁 튕기듯이 뭐 아무튼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합니다. 악! 이렇게. 제가 환자한테 얘기해요. 악 소리 나시죠? 그러면 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동반 증상은 다른 뭐 구역질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대상포진이면 피부에 뭐가 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꼭 찌름 두통 같이 보였는데 며칠 있다가 이마에 뭐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헤집어 보면 뒷머리 쪽에 물집 같은 게 생기면 꼭 피부과를 가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찌름 두통은 다행히 1차 두통이기 때문에 저절로 또 좋아져요. 아무리 길어도 한 2, 3주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래서 응급실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안심하시라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 먹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좋아진다고 다음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재발하셔도 꼭 잊지 않고 오시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대상포진은 당연히 피부과 가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약도 먹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편두통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편두통이 아닌 두통, 오늘은 찌름 두통이라는 이름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잠깐 휴식의 의미에서 여기 질문이 한 2-3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에 아들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내려주시죠. 질문은 권소리님께서 25살 아들이 머리 옆쪽으로 두통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지내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대로 그냥 지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도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두통이면은 이유 없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안 아픈 날이 대다수고 1, 2회 정도 아픈 거니까 며칠 아프고 말짱하다가 또 며칠 아프고 그렇잖아요. 1차 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5살이니까 이런 지가 몇 년 됐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 몇 달 전부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1차 두통일 가능성이 많고요. 타이레놀이 잘 들으면 한 달에 한두 번 타이레놀 먹는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지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횟수가 는다든지 타이레놀이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조절 잘 되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잘 안 들으면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신경과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하면 더 좋은 치료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지혜님께서 호르몬으로 인한 두통이 있다는 게 맞나요? 배란 때와 생리 때 두통이 늘 있어요. 그러면 호르몬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건가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편두통이 호르몬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생리 때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배란기 때 아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두통이 평소에도 있지만 꼭 생리 맞춰서 오는 경우는 강도도 심하고 약이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약들이요. 그러면은 이분은 호르몬으로 인한 두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고, 그 다음에 그냥 약 드시는 것보다는 편두통 치료를 받으면 효과적일 수 있으니 그 편두통에 대한 개념이 있는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답을 주시고 이제 강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피해피님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두통이 있고요. 왼쪽 아니면 뒷목이 지끈지끈 아픈 것 같아요. 약간의 두통이 왔으면 바로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초기에 잡으려고 바로 먹고 그 다음날은 괜찮아집니다. 앞에 분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타이레놀 아니면 에드빌 먹으면 될까요? 제가 천천히 읽은 이유가 이분은 띄어쓰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타이레놀 잘 들으면 타이레놀 드셔도 되고요. 타이레놀 효과가 떨어지면 에드빌 드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니까 어떤 약을 먹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잘 듣는 거. 나한테 잘 맞는 거, 부작용 없이 효과 좋은 거 드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편두통은 30분 내지 1시간 내 맥시멈으로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도가 심할 때 약을 먹으면 약발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빈도가 약하다면 그냥 초반에 빨리 드셔서 고통을 빨리 없애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강의로 갈까요? 그러면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 그랬는데요. 두통은 이제 전체 의학적인 증상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를 보면 제일 많고요. 이제 평생 유병률은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두통을 앓을 수 있냐? 99라고 그랬는데 저는 100% 같아요. 뭐 두통 평생 사는데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유병률이라는 거는 그래도 최근 1년 동안에 몇 번은 아파야 내가 환자라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아픈 적이 있냐 물어보면 긴장형 두통이 30에서 70, 뭐 데이터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흔하다. 편두통은 한 10분 중에 한두 분. 그래서 제가 말하기로는 주변의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은 10분 중에 한 두세 분. 남자분은 10분 중에 한두 분.
요 정도는 편두통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 심한 분들이 병원에 오는 거니까 굉장히 흔하다. 나만 아픈 게 아니다. 평생 유병률은 거의 전부. 네네. 그리고 1년 유병률만 해도 저 높은 숫자 합하면 90%죠. 네.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와서 아니 나는 전혀 두통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아프다고. 그게 99% 안에 드는 거죠. 사실은 언제 생겼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보면 1차 두통은 언제부터 생기냐. 아까 한번 생기면 평생 내가 갖고 살아야 되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를 보면 편두통은 대부분 10대, 20대 때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대에 생기면 100세 시대니까 90년 편두통이랑 친구해야 되고요. 20대에 생기면 80년 친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50세 넘어서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아까 50세 넘으면 뭐 위험한 두통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렇죠. 새로 생긴. 네네.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때 많이 오시는데 언제부터 처음 두통을 알았냐 그러면 대부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출산하고 나서 20대 회사 들어가고 나서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1차 두통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근 1년 동안에 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많냐? 그러면 20에서 50대 사이입니다. 그때 생겨서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50, 60이 넘으면 두통이 굉장히 드물어져서 최근 1년은 안 아팠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요.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다. 나만 아픈 게 아니다. 그다음에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편두통은 유전병인가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전성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워낙 흔하니까 그런 거죠. 흔하니까. 그럼 감기도 유전인가요? 우리 식구 다 감기 걸렸는데요? 아, 어떤 집안은 암이 유독히 많은. 뭐 다 위암인데 나도 위암 아닐까요? 다 유방암인데 저 유방암 아닐까요? 뭐 이런 집도 있고요. 편두통은 주로 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아픈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친척들 중에도 다 뭐 진통제 달고 살아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유전성인 경향은 있지만 딱히 유전 질환은 아닌 거죠. 경향이.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텐던시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경향.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막 몰려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유전자 검사를 요즘은 뭐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조사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직 뭐 딱히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환을 이렇게 편두통하고 관련 있는 거는 정확하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전적으로 내가 어떤 두통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방어벽, 제가 여기 이렇게 성 같은 거 해놨는데요. 이런 뭔가 외부의 침입에 의한 방어벽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감기를 쉽게 걸리는 사람, 면역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두통이 쉽게 생기는 사람, 두통이 잘 안 생기는 사람, 이게 약간 타고난 유전적인 경향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편두통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런데 그런 경향, 타고난 체질, 그거를 유전적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틱 프리디스포지션 뭐 이렇게 유식하게는 이러는데 이거를 아까 그 성 같은 그 방어벽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는 역치라고 합니다. 두통에 대한 역치. 그래서 역치가 높다. 그러면 방어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 두통이니까 머리에다가 그려놨거든요. 이 사람은 방어벽이 이렇게 높으신 거고 그것을 넘어서야 증상이 발생하는. 이렇게 방어벽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하나만 와도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와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두통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타고나기를 두통이 쉽게 생기는 그런 체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치를 뛰어넘게 하는 스트레스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분처럼 생리라는 호르몬의 변화가 역치를 뛰어넘는 원인인 사람도 있고 특정 음식인 사람들도 있고요. 날씨 변화, 계절, 뭐 빛, 소리, 수면 부족, 뭐 잠을 너무 많이 잔 거, 못 잔 거,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거, 못 먹은 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게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맞아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한 달 동안 일기를 쓰시면서 어떨 때 아픈지 나한테 유발인자가 뭔지 좀 관찰을 해보셔라. 네네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게 뚜렷하신 분도 있어요. 네. 뚜렷하신 분은 그걸 피하면 되죠. 네. 가령 뭐 술 먹은 다음날만 아프다든지 잠을 부족하게 잔 날만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바꿀 수가 네. 있는 거니까 네. 생활 습관만 변경해도 두통을 많이 그렇죠. 완화시킬 수 있다. 그게 제일 좋은 치료죠. 네. 네. 그래서 내 유발인자는 뭔지 내가 잘 관찰을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편두통은 어떻게 통증이 발생하나요? 지금 몇 분이에요, 선생님? 지금 37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약 13분 정도 남았고요.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질문해볼까요? 아니, 그 강의하시고 저 답 드려야 될 네.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편두통은 신경과 의사가 보니까 뇌신경계 질환이 맞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가 부르죠. 신경과 의사가 영어로는 뉴럴로지예요. 뉴럴로지. 예. 근데 잘못 발음하면 유럴로지가 돼서 비뇨기과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신경과가 신경정신과랑 헷갈리는데 네, 미국에서는 비뇨기과랑 헷갈려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사실은 네, 정신과는 사이키아트리니까 완전히 다른데요. 그래서 신경과는 뇌신경계를 보는 질환이고 편두통은 뇌신경계 질환이다. 그래서 예전엔 아까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두통을 내과 선생님도 봐주시고 맞아요. 정신과 선생님도 봐주시고 신경외과에서도 봐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병원에 가면은 대학병원에 가셔도 맞아요. 그렇고 개인 병원도 신경과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럼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신경과를 찾아오신 분들한테서 두통이 조절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뇌신경계의 기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치료법을 다양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약을 드셔도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약도 뇌신경계 약을 그쵸? 쓰는 거죠, 다. 그래서 두통이라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없겠죠? 3차 신경인데요. 3차 신경통이라고 아까 그 대상포진 생기는 3차 신경은 세 갈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는데요. 이 3차 신경이 머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싸는 막에도 많이 분포돼 있고 뇌 안에 있는 큰 동맥이나 정맥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고 이렇게 눈을 움직이는 그 신경 주변, 뭐 코 주변, 이빨 주변 이런 데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 주변에 뭔가가 일어나면 뇌에다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3차 신경의 핵 머리 같은 데고 양팔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얘가 술을 먹었어. 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 다음에 뭐 배가 고파. 생리 중이야. 이런 신호가 오면 이쪽에 있는 신호를 머리 안쪽으로 말초에 있는 이상을 중추 뇌에다가 아프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차 신경이라는 게 우리의 두통을 매개하는 신경이다. 그리고 그 매개하는데 양쪽에서 막 분비가 되면서 바톤 터치 같은 건데요. 이쪽에 있는 신호를 이쪽에 보내는 그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CGRP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화학 물질이죠. 네. 뇌 안에 요 3차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물질인데요. 이게 두통이 있을 때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약이 이거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대부분 CGRP를 분비하지 못하게 막거나 분비된 애를 빨리 없애거나 분비돼서 달라붙는 자리에 대신 가서 붙어버리거나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전을 갖고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병원을 안 오는데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매일 아픈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매일 아픈가요? 그러면 10년도 넘었어. 30년 됐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픈 두통을 만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만성두통이라는 이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두통이라는 병 자체가 평생 갖고 사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이에요, 사실은. 평생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를 가끔씩 나타나는 거지 계속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냥 정의하기로 만성두통이라는 거는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픈 두통을 만성두통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의 기준은 한 달에 반 이상 아픈 겁니다. 한 달이 30일이면 15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아픈 날이 더 많은 거죠. 거의 매일 아프다, 아픈 날이 더 많다. 그 아픈 날이 더 많은 15일 중에 또 반 이상, 15일에 8일 이상이 편두통이면 만성편두통, 8일 이상이 긴장형 두통이면 만성긴장형 두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편두통은 굉장히 심한 두통인데 이렇게 만성 편두통이 돼버리면 장애가 굉장히 높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약으로 겨우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뭐 개보린, 펜잘, 뭐 판피린 이런 거 뭐 10개, 20개 이렇게 먹고 그런 지 20, 30년 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약을 끊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약에 중독됐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먹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순히 두통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받다 보니까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 다른데도 뭐 약 때문에도 그렇고 망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두통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과적 문제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만 좋아지는. 굉장히 두통 중에는 제일 치료도 어렵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만성두통. 그래서 대학병원에 많이 있는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아프다가 10년, 20년 앓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매일 아프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딱 살펴보면 제일 많은 원인이 너무 자주 아파서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어요. 뭐 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진통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고 떨어지면 또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먹게 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절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의사와 환자가 협동해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그리고 일단 발생했으면 내 두통의 빈도, 복용 횟수를 잘 관찰해서 만성화되지 않게 미연에 이제 간헐적인 편두통 환자는 일기장을 쓰면서 내 진통제를 몇 번이나 먹고 있나, 너무 한 달 중에 아픈 날이 더 많지는 않나 자꾸 관찰을 하고 의사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의 빈도를 표시하는 거는 이제 두통 일기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건데 A4 용지에 그냥 제가 좀 허접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멋있는 일기장도 많아요. 이렇게 컬러풀하고 두껍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다양한 걸 다 써봤지만 이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간단하고 그냥 뭐 주머니에 막 꾸깃꾸깃해서 넣고 와서도 그냥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화면에 나올까요? 제가 오늘 온 환자 건데요. 보이나요? 좀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들어볼게요. 2018년도부터 다녔던 환자라서요.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아팠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군요. 뭐 안 보여도 됩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아까 그 엑셀 거기에요. 이렇게 날짜별로 표시를 하신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고 1일부터 30일까지니까요. 환자가 아픈 날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진통제를 한 달에 몇 번 먹었는지 이렇게 쭉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 7, 8번 한 달에 진통제를 먹으셨어요. 그래서 예방치료라고 치료제 같은 걸 드렸더니 그 다음에 왔더니 2019년도에 초반에 4번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기록을 하신 건데 숫자가 줄어들었네. 사실 한 달에 7번 아프다가 4번으로 줄으면 그게 뭐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는 삶의 질이 바뀝니다.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조절이 잘 되다가
회계사 시험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10번으로 확 늘었는데 시험이 끝나니까 그냥 평소대로 또 돌아오셨어요. 시험 기간 중에만 확 올랐네요. 네네. 그리고 바로 3으로 떨어지고 10에서 3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약을 늘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3년치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여름에만 좀 유독시 잠시 증가돼서 올해도 여름에는 조금 심하다가 다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몇 년을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내가 어떨 때 아픈지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두통일기 이렇게 종이로 하셔도 되고요. 멋있는 것도 많아요. 선생님한테 감사해서 여기 미니님께서 이렇게 돈까지 보내셨어요. 또 돈 보내주신 이렇게 거예요? 돈을 보내주세요? 아니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원리로. 그런 것도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핸드폰, 요즘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앱을 깔면 이렇게 뭐 지금은 대한두통학회 두통일기라고 해서 하면 앱으로 할 수도 있고요. 외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한국말로 번역된 마이그레인 버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학회에서 많이 만들고 있죠.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들고 있어서 앱이 좋으신 분들은 앱으로 하고 종이가 좋으신 분들은 종이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의사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나도 내가 어떨 때 아픈지 잘 볼 수 있어요. 유독 생리 때만 아프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5가지 의사랑 커뮤니케이션 5가지와 두통 일기를 갖고 오시면 굉장히 모범 환자죠. 그런 환자만 그렇죠. 보고 싶네요. 이렇게 외국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게 마지막 그게 없네요. 맨 앞으로 가면 그럼 두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자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이제 인터넷에다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 이렇게 치면 이렇게 환자한테 알려주는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여기 우리 동네 두통 전문의 찾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를 위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환자분들을 네네네. 위한 두통이 저희는 다른 위한, 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고요.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우리 근처에 두통에 관심 많으신 선생님 누군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과학회, 뭐 두통학회 다 같이 이렇게 환자들 교육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많이 이런 유튜브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경미 교수님께서 대학에서 연구하고 진료하시고 바쁘신데 우리 대한 두통학회 홍보이사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 우리 이게 학회에서 학회 비용을 예산을 중 일부를 할당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두통 일기 개발하고 아까 그 환자분들을 위한 웹사이트도 개발하고 그런 거 맞죠? 네. 아무튼 이 사이트에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과학회에서 오늘은 하는 시리즈물이니까 신경과학회에서 매달 진행하는 시리즈 중에 오늘은 두통 시간이었고요. 오경미 교수님께서 아주 시간도 딱 49분 34초에 맞춰서 딱 맞춰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오 교수님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은데 이제 눈이 나빠서 나중에 보시면 저거 다 나와요. 나중에 리플레이 해보시면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뭐 처음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